박한용의 생활현대사. 웃으면서 우리 역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마 박한용의 생활현대사는 계속 쭉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속상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한용 실장님만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굉장히 속상하시고 힘드시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학자들 다 그렇습니다. 예. 도대체 그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고 국민들도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끊임없이 더해지면 더해졌지 감소되지가 않는지 답답하다는 말씀 정말 많이들 하세요. 그렇죠. 지금 요즘 철도 파업도 있고 모두 우중충한 얘기입니다. 연말이. 네. 저도 이렇게 우중충한 얘기를 덧붙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 축산조봉암 진보당도 하고 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교과서문제를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10일 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교육부 장관이 이제는 완전히 다 이제 수정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채택만 남았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8주 다 통과시켰는데 아이고 머니나 봤더니 근현대사 파트만 교학사에서 민족문제구조가 검토를 해봤어요. 우리 연구원들이 무려 400군데 이상이 또 틀렸어요. 틀린 게 아니라 더 개학된 부분이 훨씬 많아요. 아예 임시정부 실종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교육부에서 이제 책임지고 직권으로 수정을 사실 강요해가지고 교학사한테 사실은 첨삭 지도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근현대사만 지금 400군데 이상 틀렸다고 하는데 오늘 그 관련해서 우리가 아마 한겨레 신문에다 저희들이 전면 일면 다 한면 전체 보도했을 거예요. 또 내일 또 11시에 역사학기 7개 정통 역사학계가 이 교학사 교과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시대별로 전문학계가 기자회견을 해요. 이러면 또 얼마나 더 나올지 모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죠? 완전히 이제 수정 끝났다고 했는데 또 틀릴 때 나왔잖아요. 그때 교육부 장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 안 들으면 안 돼요, 그 얘기. 네, 그러게 말이죠. 이제 법도 없어요. 안면 몰수예요. 책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고쳐주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검증을 했습니까? 심의를 왜 하고? 그냥 이 교과서 몰래요. 밤에 가서 싹 갖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이 정도가 되면 이 교육부 장관은 미쳤어요. 이거는 지금 얘기는 지금 특히 충격적인 게 임시정부 자체가 35군데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사 교과서 임시정부사는 이 책으로 보면 빵째야 빵째요. 어떻게 틀린 게 39군데 나온다고 해서 임시정부가 몇 페이지 안 돼요. 이거를 교육부 장관이 맞도록 맞을 때까지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해서 이제 이거 명백하죠. 이 정권이 밀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를. 예, 좀 이따 그 얘기도 좀 드릴 거예요. 예. 네. 자, 여러분 시작부터 뒷목 잡는다고, 꺼버리시지 마시고요. 사실은 네.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교과서 채택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 놀라운 게 400몇 개가 틀렸는데도 학교에다가는 채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 채택 후 교정을 할 수도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 채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교사들 선별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거나 찍고 그다음에 틀린 게 있으면 교육부에다 가서 틀린 거 다 맞춰주셔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27일까지가 최종 채택이에요. 최종 채택인데 실제로는 크리스마스가 꼈지 않습니까? 연말. 그래서 네네. 결과적으로는 23일이면 다 결정납니다. 이미 각 학교가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청취자분들한테 죄송한데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일종의 이 5.19 쿠데타로 지금 방송국을 점령한 사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민중의 소리, 시민의 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 교과서에 대해서. 그래서 좀 다음 주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군주론 탄생 500주년을 마무리하는 책마루의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군주에 의한 군주를 위한 권모술수 정치 비법서가 아닌 근대 여명기 새롭게 등장한 시민의 역할을 규명하는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서울대 신철희 박사가 새롭게 번역한 군주론, 올 컬러 일러스트로 생생하게 되살아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책마루 출판.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한용 실장님이 그래도 또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정말 교과서라는 말 자체는요, 그냥 모범이 되고 우리가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다툼의 여지가 없는 그런 책을 교과서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참 교과서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참 부끄러운데 아까 그렇죠. 분명히 근현대사 부분만 틀린 게 400여 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미 이제 끝까지 고치도록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갔고요. 예. 만점 교과서를 만들려고 그래요. 꼴찌 교과서를. 예.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교학사 사장이 교육부 장관 같아요. 어떻게. 아니, 뭐죠? 교학사를 굉장히 너무 잘 봐줘요. 예, 이건 이런 적이 없어요. 유사일에요. 나머지 7개 교과서들을 안 고치면 발행 금지시키겠다고 해놓고 네. 이번에 교학사 교과서는 문제는 교육부가 교치라고 했는데도 안 고쳤어요. 수두룩하게. 근데 교육부가 눈 감고 넘어갔어요. 이거는 이상한 하여튼 교육부예요. 네. 그다음 내용도 한번 좀 보시죠. 뭐지. 몇 가지 예.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아니, 근데. 틀린 거 안 가르쳐준다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요. 왜냐면 베낀다고, 저쪽에서. 예,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게 아주 머리가 나쁜 데는 사악한 데는 머리가 좋아요. 고치든 안 고치든 간에 지금 채택을 하라고 해버렸으니까 뭐가 틀린지 모르면 교학사를 또 채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틀린 거 이야기 안 할 수도 없어요. 예, 참 진퇴양난이네요. 예, 이런 아주 이상한 작전을 썼어요. 예, 아유, 진짜 사악한 데는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이제 구체적으로요, 얼마나 어디가 틀렸는지 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실은요, 역사교과서의 사관 자체가 좀 문제였다, 이런 얘기 저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사이에 사관도 없어요. 그냥 방공이에요. 방공. 그걸 사관이라고 떠들고 있으니 전 세계에서 방공사관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이 일본 침략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예. 정말 자학사관의 극치네요. 일본의 침략에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라는 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 175쪽이 있죠? 예. 예, 그 위에 걸 한번 보세요. 자, 구한말 175쪽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침략론은 일본 사회 내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었고 여전히 조선은 정보의 진위 파악에 노력하지 않아 향후 대응도 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일본을 침략하는데 조선은 아무 대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계속 뭐냐면 그쪽에 서한에 와가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본을 자극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강한 힘을 못 가졌어도 내부의 인식과 대응이 있었는데 여기는 자학과 패배주의 극치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네. 네. 자기네들이 늘 우리나라 현행 교과서가 자학사관에 물들어 있다는데 자기들이야말로 자학사관의 극치예요. 네. 하나 더 있죠? 한번 보실래요? 178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청은 조약문에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문구를 넣어 청과 조선의 4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은 이전부터 내치와 외교에 자주권을 행사해왔고 유사시 청의 보호를 받고자 속방 명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이 독립국이 아니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반대로 속방 문구는 조약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문화원스가 눈치챘네요. 약간 악센트를 올렸어요. 네. 네.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1882년이 되면 이제 이 조선이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수호 조약들을 맺어요. 이때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이제 조미 수호 조기도 뺐고 이렇게 다 이제 대부분 통상 조약들입니다만은 본질은 이럴 때 청나라는 조선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조선을 조약을 맺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때도 여전히 청나라는 조선을 안 놀려겠다. 속방으로. 그래서 그걸 조약문 안에다 넣어서 어디까지나 이건 우리 거야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청나라는 그럴 수 있죠. 조선은 옛날부터 조공 국가로 있어서 내치하고 외교는 해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 청을 받기 위해서 속방이라고 우리는 청나라의 속방이라고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다 그래요. 이거는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병자호란 북벌론 기억나시죠? 네. 떼놈이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옛날에. 제가 지금 인종감정 민족감정을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흔히 옛날에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또 써서는 안 될 용어지만 떼놈이란 말을 어릴 때 많이 했어요.
떼놈이 보통 중국 놈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아니고 되는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바로 여진족의 나라가 청나라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와서 되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오랫동안 컸었어요. 그 김옥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갑신정비라는 게 청나라부터 벗어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청의 속박 명기에 거부감이 없었다. 이건 우리나라는 원래 쓸 리가도 없다는 나라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자학적이에요. 그죠? 근데 네. 여기서 더 큰 게 문제는 미국하고 조선이 정반대 입장인 거야. 우리나라는 중국에 속박이 되어도 괜찮아요. 괜찮았다고 했는데 미국이 아니야. 니들은 독립국가야. 니들은 독립국가 우리가 표시해 줄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마운 미국 이때부터 시작되네. 아유, 미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였군요. 네, 이 교과서는 미국이 얼마나 고맙냐를 합쳐보면 수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은혜로운 국가 미국 이야기가 이 책의 또 하나의 주제예요. 이게 그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네. 자, 이렇게 자학사관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본 침략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사실 우리 역사에서 참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네. 부분이기도 하죠.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는 심지어 사륙과 약탈의 폭도들의 만행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네, 우리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위해서 문 아나운서께서 네. 한번 그 184쪽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뭐 이제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하고 갑오농민혁명이라고도 합니다만 어떤 용어는 또 그 다음 문제고 어떻게 이들이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특히 김계남은 민보군을 조직한 사족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였고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륙과 약탈을 허용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세를 불리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학농민군이 패배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사륙과 약탈을 허용해서요. 예, 그 당시 동학의 3대 지도자가 와. 전봉준, 손화중, 그다음에 김계남. 이 김계남은 개자가 10개자 남쪽 남자에 남쪽 땅을 개벽시킨다는 아주 혁명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김계남이 뭐냐 민복은 쉽게 말하면 동학 진압을 하는 양반들을 강력하게 처벌했다는 거예요. 양반을 처벌했고 그다음에 이 양반을 처벌한 것을 반대한 자들에 대해서는 살육과 약탈을 허용했다. 한마디로 뭐 폭도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세를 불리하게 만들었다. 이건 한마디로 하면 바네스의 반몽골의 자랑스러운 농민 항쟁의 역사를 살육과 약탈 등 동학농민군을 폭도로서 본 거예요. 예, 폭도로서 했습니다. 사실 동학농민군의 패면 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혀. 예, 이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청일전쟁에서 이겼던 이 시기에 같이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군의 진압이 결정적이죠. 무차별한 그렇죠. 살림 아닙니까? 예. 여기에다가 뭐죠? 관군, 정부군이죠. 그다음에 바로 양반들이 만든 민보군 이것이 결합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패배 원인이 동학의 만행이에요. 이 교과서의 특징이 뭐냐? 아래로부터 이 민중들의 자유와 진보적인 운동들은 전부 다 폄하하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죠? 동학농민군의 만행을 중요하게 쓰고 있어요. 나중에 4.19라든지 인대 5.18 광주민주한테 안보를 중심으로 씀으로써 폄하해요. 안보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됐죠. 여기서도 고약한 게 뭐죠? 양반을 죽였다. 괘씸한 거예요. 지금 정치권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네요. 예. 예. 그 초록은 동색 같아요. 예, 그래서 가되는 역할분담한 개편이라.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이 동학농민전쟁 관련 부분을 제가 읽어봤어요. 또 우리 연구소에서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183에서 188쪽 6페이지죠. 그다음에 180, 206점 총 7페이지에 7페이지 전체가 동학 이야기는 아니지만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소설들이 있어요. 7페이지에 몇 개가 틀린 줄 아십니까? 설마요. 17개가 틀렸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7페이지에 그것도 동학이라는 것은 너무 유명한 거 아니에요? 네. 여기 17건의 오류 또는 표절까지 했어요. 표절도 틀린 걸 표절했어요. 자, 무조건 한국사 시험에서 동학농민운동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필수 문제예요. 이 교과서를 배우면 다 틀려요. 예. 너무나 중요해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서술 주제 이 모양이에요. 네. 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틀리고 정말 틀린 것들을 또 표절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말 황당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법한 그런 서술들도 꽤 보이는데요. 예. 제가 178쪽에
예. 있는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888년 당시 러시아는 상선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기에 해상무역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제가 읽고 우리 다 배자고 웃었어요. 완전 이 교과서의 특징 중 하나가 한마디로 역사 개그 콘서트예요. 개콘이에요, 개콘. 예. 예. 개가 코 푸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1888년 당시 러시아는 상선을 보유하지 않고 더 웃긴 건 해상무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웃기는 얘기예요. 해상무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상무역 하기 위해서 얼지 않는 항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요. 얼마나 갑니까? 남하를 하게 예. 되죠. 계속해서. 근데 우리 잘 모르지만 빼제르스부르크라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네. 우리가 흔히 해서 피터 대제라고 하잖아요. 네, 러시아의 근대화에 했던 그 러시아 왕이죠. 이 사람이 뭐예요? 바로 크림 그쪽 흑해 쪽에다가 거대한 해군기지 만들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발텍 함대 기억나시죠? 네. 아니 도대체 러시아가 그 시베리아에서 땅에서 땅만 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해상무역 하려고 나갔지 않습니까? 또 이미 쭉 뻗어 나가 있었고 근데 뭐냐? 러시아는 상선도 없었대요. 그래서 해상무역도 중요하지 않다. 이건 전 세계사를 뒤집어 버렸어요. 이건 정말 기본도 안 된 분이 쓰셨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예. 예. 그리고 근데 사실에서 188년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1888년이라고 명기를 한 이유가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기 때문에 표기를 했을 텐데. 근데 그것이 뭐냐 할로 조약이에요. 한국과 러시아 조약인데 그게 84년이거든. 그러니까 1884년이지 1888년이 아닌데 심지어 이 중요한 기본도 틀렸다는 거죠. 역사에서 연도라고 해서 틀리면 안 됩니다. 시험에 꼭 안 나올 수는 있어도 연도는 순서잖아요. 그거는 예. 역사적 상식이죠. 예. 근데 이 연도 틀린 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지적 안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연표는 거의 믿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이 개콘 얘기가 또 몇 개 더 있어요. 몇 개, 너무 많은데 몇 개 한번 뽑아봤어요. 187쪽에요. 동학농민운동 관련 자료전, 출전, 동학사 초교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로소설에 역사소설에 돼 있죠. 예, 역사소설이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역사소설이면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역사적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그 픽션이요. 그러니까 네, 허구요, 문학 허구요. 작품이죠. 예, 예. 근데 이 책은 동학사는 역사소설인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소설책이 아니에요. 역사소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자를 안 본 거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 하면 나블 있죠. 노벨인지 나벨인지 나블인지 있죠. 소설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라 원래 한자에서 이 책 제목을 보면 오지영의 동학사인데 동학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지영의. 이거 너무 유명한 사료예요. 여기는 자그마한 설명, 즉 간략한 설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역사소설이라는 한자를 그냥 한글로 고쳐버리니까 학생들이 볼 때 뭐죠? 이상하다. 무슨 문학책을 인용했네? 아니, 왜 허구를 가지고 그렇죠. 와서 역사 교과서에서 참고를 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예,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어디 고등학교 선생님 역사 수업 교재에서 뺏겨온 거예요. 네. 그 안에 내용도. 예, 뭐 넘어가자. 아이고, 민망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부끄럽네요. 지금 들으신 분은 누구라도 동학사 가로치고 역사소설 초교본 하게 되면, 동학사라는 소설이 있었네? 이렇게 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역사소설이 아닙니다. 예, 절대 동학에 아닙니다.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 오직이라는 사람이 쓴 동학에 관한, 동학 운동이죠. 운동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란 실록적 기록이에요. 예. 네. 자, 19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이 선포되자 일본은 대한제국의 수립을 승인하였다. 대한제국의 성립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자 고종은 명성 황후의 장례식을 거행하고 개혁 정치를 실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광무개혁이다. 예,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포복졸달 역사학자들 보면 코미디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한제국이 선포되자는 1897년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성립을 승인하였다 그랬죠. 네. 그러면 제가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 아나운서한테. 네. 자, 다음 중에서 대한제국의 수립을 승인한 국가는 자, 학교 선생님 그렇게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1번 일본, 2번 청나라, 3번 서구 열강. 일본이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왜? 이 여기서는 일본이 승인할 때 나왔죠. 네, 일본이 승인했던 여기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선생님, 실장님, 그럼 저는 틀린 게 아니죠. 교과서로
성실 열심히 했지만 교과서가 틀렸거든. 예, 왜냐하면 대한제국은 서구 열강도 승인했고 그다음에 청나라도 승인했어요. 근데 얘는 일본밖에 몰라. 좀 더 나가면 미국이고. 예, 그 두 나라. 네. 예, 러시아는 상관도 중요한 것은 없고. 일본과 예. 미국이 어떻게 해줬냐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네. 그 대한제국은 그건 무슨 이렇게 되면 침략자인 일본 외에는 다른 나라는 전혀 승인해주지 않았다가 되죠. 그럼 뭐죠? 일본이 대한제국을 먹어도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 그렇네요. 일본이 가장 그 정당하진 않지만. 예.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서구 열강은 대한제국이 나라로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일본이 먹은 거야. 무주공산을. 아, 그럼 어느 정도 정당성이 부여되네요? 예, 이는 이적 행위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 웃기냐. 일본은 대한제국의 수립을 승인하였다 다음에 나온 문장이 대한제국의 성립이 국내적으로 인정받죠. 코미디잖아요. 일본이 세상 전부야. 이 문장으로 치면. 일본만 승인했는데 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자라고. 그러니까 나오고? 이놈들이 예. 서구 열강 청나라 다 빼버리고 뭣도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광무 개혁을 한번 봅시다. 광무, 대한제국이 되면서 연호가 광무로 되었지 않습니까? 네. 야, 근데 여기 보면, 자, 광무 개혁이라고 들어보셨죠? 광무 개혁. 네, 광무개혁. 대한제국 시기에 일련의 근대 개혁 정치라고 해요. 뭐 논쟁은 복잡하지만 생략하겠어요. 그 성격에 대해서는 광무 개혁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뭐 이 사람들 그것도 모를 테니까. 자, 근데 광무 개혁에 여기 명성 황후의 장례식을 거행하고 개혁 정치를 실시했다. 장례식이 광무 개혁의 출발점이야.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광무 개혁은 1899년부터예요. 네. 독립협회를 해체시키잖아요. 네네. 쉽게 말하면 독립협회가 이제 고종 황제를 이제 밀어내려고 한다고 하니까 고종이 열받은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을 믿고서 해산시키면서 자기도 겁나잖아요. 나도 계획해. 이렇게 하면서 나게 강무개혁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이제 대한제국 선포에서 2년이나 지났잖아요. 그 독립협회에 네. 중요한 사건들이 많고 그런 사건의 일련의 사건 속에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뭐죠? 명성황후의 장례식을 거행함으로써 광무개혁의 출발이 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무개혁은 어디까지 독립협회 얘기를 해주고 독립협회 개혁 요구에 대해서 대한족이 거부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리고 그 대신 위로부터 자기가 주도해서 개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황제권을 철저하게 지면서. 그래서 이른바 구본 심찬 옛것을 군복으로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 이렇게 하면서 개량적 개혁으로 간단 말이죠. 이것은 명성하고 장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원천 이 사람들도. 예, 하여튼 코미디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한번 해보세요. 자, 19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무학당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전무학당, 예. 최신 전문 교육기관인 경성의학교로 1899년 3월에 공포한 의학교 편제에 따라 서울에 설립되었다. 네. 자, 이게 전무학당은 전기전자에 배운다, 힘쓴다 이런 문자예요. 네. 전무학당. 최신 전문 교육기관인 경성의학교. 잠깐만요. 이거 의학교가요. 요즘 그때는 의학교에서 무슨 뭐 전신 전화 배웠나 보죠, 뭐. 그 저희가 아는 의학 맞죠? 그러니까 전무학당은 천진 전문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경성의학과가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왜 붙여놨어요? 오래 붙이기 한 거죠.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그러니까 개판인 거예요. 이건 교학사 출판사도 개판이에요. 도대체 이건 이렇게 쓴 놈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최신학교가 의학교라고 쓰는 놈이 어디 있어요? 초딩도 그렇게 안 쓸 거예요. 아니 이거 분명히 어떤 이걸 통과 이렇게 예. 교학사가 유수의 출판사 아닙니까? 학습지나 교과서. 이 앞대 안 맞고 교율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율 되게 몇 번씩 보고 꼼꼼하거든요. 원래. 교육부는 최종 심할 때 이거 보고도 통과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 통과시켜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사랑하는 교과서 이러고 해서. 독해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닐까. 어떻게 최신 전문학교가 경성의학교로 둔갑한 게 귀신이 곡할 교과서예요. 네. 자, 210쪽 일제강점기 관련해서는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5인 사건 1911년 일본 총독부가 독립운동가를 탄압. 해서 네? 105인 사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105인 사건은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이때 이것이 1911년에 일본 총독부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뭔가 이상해요. 조선 총독부 들어봤어도 일본 총독부 듣보잡이에요. 굉장히 어색해요. 이렇게 발음하면서도.
아니,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언제 일본 총독부로 바뀌었습니까? 일본 총독부는 우리가 일본의 총독부를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기분 좋네. 그렇잖아요. 네. 코미디예요, 코미디. 257쪽에 또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는 1927년에는 국민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었다. 자, 이 임시정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중국에 있죠. 중국에요, 상해. 예. 근데 뭐예요? 1927년에는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는 이승만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네. 1927년에는 국민 집단 지도 체제도 국민이 어디 있길래? 국민이랑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정부랑.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얼마냐. 이거는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집단 지도 체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네네. 이승만이 혼자 독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승만 같은 타시는 독한 나쁜 놈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집단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27년 이후로. 근데 이게 뭐죠? 국민 집단 지도 체제는 전 세계는 처음 들어봤어. 뭐 아테네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거는. 예, 이게 교육부가 이게 심의 통과시킨 내용이에요. 이거 교육부 있죠? 이건 교육부 장관 나가야 돼요. 완전 사기예요. 이건 사기극이지. 어느 분이 그래 교학서 사양법이 따로 나와야 되겠다고 했는데. 예. 교학서 책값보다 더 듭니다. 저희들 해보면 3권 정도 나와요.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중간중간 자꾸 맞춰봐야 돼서. 예. 자, 292쪽입니다. 여운형을 비롯한 일부의 사회주의자들이 회동하여 비밀리에 건국을 준비하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여운형, 조동호, 안재홍, 이만규 등은 일본의 패망을 예측하고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하였다. 1944년. 예,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여운형을 많이 비판들 했었잖아요. 네네. 뭐 빨갱이라고. 그러다 하도 이제 공격을 하니까 비판을 받으니까 조금 좋게 서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역시 마음에 없는 글을 쓰다 보니까 또 틀렸어. 첫 번째로 이거 보시면 여운형을 비롯한 일부의 사회주의자들이 회동해서 건국을 준비하는 모임이었다. 그 건국동맹이 뭐냐? 빨갱이 조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제 말기에 전향하지 않은 최후의 항일 세력들인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이 함께 모인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조직이 아니고 강령도 사회주의 강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잡고 일본이 곧 패망할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내부에서 무장 봉기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일본의 기관 시설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패망했을 경우에 빨리 접수해서 건국을 준비하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좌우가 같이 모인 거예요. 친일파들만 빠졌어. 근데 이것을 뭐죠? 일부 사회주의자들 조직이다 한 이유가 뭘까요? 해방 이후에 건국준비위원회, 건국동맹이 모체가 돼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네네. 중간에 인민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걸 비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닷없이 사회주의자 조직으로 왜곡한 거죠. 이건 틀립니다. 시험에 나오면.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안재홍, 이만규 등을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선 여운형 선생도 사회주의자지만 논쟁이 돼요. 왜? 여운형, 여기서 말할 때 여운형은 자기는 이 시기가 오게 되면 사회주의자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 여운형은. 또 한편 목사 활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안재홍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안재홍 분은 일제강점기의 국내 민족주의의 대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민족주의 지도자로서 신간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몰았어요. 게다가 안재홍은 뭐죠? 해방의 미 군정에 의해서 초대 민정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미 군정이 그런 빨갱이를 민정장관 시켰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이거는 코미디예요. 결국 납북된 분인데. 예.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뭐죠? 안재홍 같은 분을 사회주의로 보면 이 사람들 뭐냐면 지금 중간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도 이승만을 안 친하면 빨갱이로 보이나 봐요. 세상에 지금 안재홍 유족들이 있고 지금 평택에 안재홍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그러게요. 그분들이 아시면은. 예. 353쪽에 보면요. 네. 민족주의와 동북아시아의 역사 전쟁이라는 부분에 실장님 저희가 참 이 교학서 교과서를 볼 때는요. 네.
글자 틀린 것도 봐야 되고 앞뒤 이 말이 맞는지도 봐야 되고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아주 머리 좋아져요. 이걸로 하면.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치매는 계속 안 걸려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전범 명부가 있는 야스쿠니 시인사에 예, 이른바 지금 집단에는 동아시아 이제 역사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썼어요. 근데 역시 수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기본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문제 제기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일본의 A급 전범을 천황의 충신이라고 그죠. 일본의 애국자라고 그들의 를 신으로 합사시켰다. 신으로 모시고 있는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총리가 그래서 참배하는 이유가 하죠. 뭐냐면 예. 전범을 결국 전범들의 영혼에다 참배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하잖아요. 네네. 또 하나는 이 야스쿠니 신사에 2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죽은 다음에 그게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이라고 해서 강제로 재신 명부라고 있어요. 네네. 명부에 신으로 등록돼 있단 말이죠. 또 영세부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냐면 유족의 동의도 없이 그렇죠. 자기들 멋대로 신으로 한국인들이 2만 몇천 명을 합사시켜 버렸잖아요. 이 문제예요. 근데 이들은 뭐냐? 원래 이렇게 썼어요. 원래 고치기 전에는 그뿐만 아니라 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 했더니 그 전범 그럼 위패가 아니고 명부야 우리나라 문제는 했더니 그러면 전범 명부인가 보다. 그 뭐가 돼요? 야스쿠니 신사에는 우리 한국인 희생자들이 전범으로 명부에 등록돼 있다. 코미디예요. 예. 따라서 이게 뭐예요? 이건 기본도 없는 거예요. 야스쿠니 문제 자체를 모르는 인간이 가르치겠다고 교과서를 썼으니 엉터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야스쿠니 문제가 뭔지도 몰라. 근데 이 중에 필자는 이명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요? 일본 유학생 출신이에요. 일본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야. 어떤 식으로 일본에서 공부했는지 보이죠? 하나도 고민 없는 사람이에요. 예, 진짜 어느 나라에 또 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예. 자기가 강제동을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라고 떠드는 사람이에요. 권희영이라고. 네네. 근데 강제동을 하는데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몰라? 이거 사기예요. 정확히 하려면 굳이 하려면 자신 없으면 신문기사 제목을 뽑아. 그냥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뭐 이렇게 해버리든지. 저희도 그 정도는 문구는 알거든요. 네. 그 상식도 알잖아요. 상식인데. 왜냐면 하도 들으니까. 그러니까 기초교양 불량이야. 이건 뭐. 그러니까 이건 교과서를 써야 될 사람이 아니고 수업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썼어요. 그것도 낙제반에서. 다시 학교 보내서 공부를 좀 시키셔야 될 텐데. 이거는 예. 대학교가 아니고 중학교부터 다시 봐야 돼. 예. 왜냐하면 우리말 맞춤법도 많이 틀렸어요. 그다음에 비문 한번 보시죠 또. 예, 비문의 황당 사례를 여기서 제가. 말하는 비문은 예, 앞뒤가 안 맞는. 예, 네.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비성문이 아닙니다. 예. 홍군의 주축이 한국인들이었다. 예. 275쪽에 보면 구체적인 설명했어요. 예. 날개축제 한번 보시죠. 예. 동북 한일 연군 마오쩌둥의 항일 구국을 위하여 전국 동포에게 고하는 서에 따라 조직된 항일 인민전선으로서 중국 홍군과 동북인민혁명군 및 각지 반일 의용군의 주축이 되었던 한국인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이게 듣는 분은 더 갑갑할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읽는 분도 헷갈릴 텐데.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그래도 아나운서 한번 맞춰보세요. 예, 14년 차인데요. 다시요. 우리 그래도 아주 많이 잘 아실 테니까. 동북 항일 연군 마오쩌둥의 항일 구국을 위하여 전국 동포에게 고하는 서에 따라 조직된 항일 인민전선으로서 중국 홍군과 동북인민혁명군 및 각지 반일 의용군의 주축이 되었던 한국인이 다수 포함되었다. 주어도 없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도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고요. 저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아하 했는데 자, 첫 번째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275쪽에 날개에 1930년대 중반 이후에 활발하게 만주 지역에서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던 게 동북 항일 연군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만주라 부르지 않고 동북이라 부르죠. 동北. 네네. 그래서 항일 연군 일제에 항가하는 연군이라는 것은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모였다는 연합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북 항일 연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 네. 그래서 동북 항일 연군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이야기예요. 근데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뭐냐, 이 동북 항일 연군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문건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 문건 이름이 항일 구국을 위하여 전국 동폭에 관한 서예요. 바로 여기에 따라서 바로 동북 항일 연군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항일 인민전선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설명도 참 어려운데 그다음에 뭐냐면 중국 홍군이 하면 홍군은 뭐죠? 빨갛다니까? 홍위병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럼 이 시기 중국 공산당 산하 네네네. 홍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 주축으로 된. 네. 예. 그러니까 중국 홍군은 중국 공산당 당군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북인민혁명군은 뭐냐? 중국 공산당 산하 동북 지역에 있는 군사 조직이에요. 만주에 쉽게 말하면. 근데 잘 보세요. 중국 홍군과 중국 공산당 전체 군대예요. 네, 공산당 군. 그다음에 동북인민혁명군 만주 지역에 있는 중국 공산당 만주 지역 군사 조직이에요. 네. 그다음에 각지의 반일 의용군, 항일 의용군이죠. 쉽게 말하면. 네, 주축이 되었던 한국인이 다수 포함됐다. 무슨 얘기야? 홍군의 주축이 한국인이 났다 얘기예요. 중국 공산당 군대 전체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인구도 안 되는데. 예. 지금 이게 와서 코미디예요. 일단 말도 안 되지만 세상에 중국 홍군, 쉽게 중국 팔로군 이런 거 아니에요. 네. 팔로군의 주축이 한국이었다 말이 됩니까? 중국 군대 수가 몇십만 명인데.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도요. 네. 문장 한 개를 들었을 뿐인데 뭔가 멍해진다고. 멍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앞에서 실장님이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고 계시고 제가 자료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거 제가 다시 써보면요. 이렇게 돼요. 올해 연구자들이 이제 이 중국 공산당 이 선언 굉장히 길잖아요. 네네.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중국 공산당이 8월 1일 날 했대서 8.1 선언이라 그래요. 네. 8.1 선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가 한번 이거 고쳐볼게요. 첨삭지도. 중국 공산당이 이른바 8.1 선언을 통해 중국 관내의 홍군, 관내는 홍군이죠. 중국 본토죠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만주의 동북인민혁명군 그리고 각지의 반일 의용군을 하나의 계통으로 묶는 항일연군을 조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하고 문제가 끊어줘야 돼요. 이러한 방침에 따라 만주의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고 이때 동북인민혁명군에 소속됐던 한국인이 동북항일연군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홍군의 주축이고 중국 군대 공산당의 주축은 다 한국인이라면 코미디 아니겠어요. 네. 중국에서 항의합니다. 쉽게 중국 공산당의 모든 독립운동은 한국 사회 다 해버린 거예요. 코미디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요. 찾아보기 오류도 엄청나네요. 저 교과서를 보면 맨 뒤에 찾아보기 있잖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학생이 나중에 찾아보기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중요도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찾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 찾아보기를 보니까 못 찾아보기야, 제목이. 읽어보니까. 예, 못 찾아보기. 예. 국민회군 270쪽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270쪽에 가서 국민해군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국민해군이 없어요. 아, 그러면요? 대한국민해군이 있어요. 응? 공식 이름이 대한국민해군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해군이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국민이라는 게 있고 국민회라는 단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미주에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회군을 쓰려면 대한국민회군이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국민해군을 썼는데 찾아보기에서는 국민해군을 해버리면 전혀 다르게 읽히죠. 근데 윤목일 의사도 없어요. 찾아보기에. 윤목일 257쪽으로 되어 있어요. 찾아보면 257쪽이 없어. 윤봉길 의사 이름이 안 나오나요? 257쪽에? 다른 페이지에 나와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왜요? 그 전에 257쪽에다 윤봉길, 이봉창 쭉 넣었어요. 넣었는데 뒤에도 또 나와. 네. 근데 이 윤목일, 이봉창 의사 쓰면서 뭐냐면 쓴 게 내용이 틀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에 다 빼버린 거야. 257쪽에 있는 뒤에 내용과 중복이 되니까. 뺐는데 뭐죠? 찾아보기는 하나도 손을 안 댔군요. 그렇죠. 졸속, 사기, 조삼모사예요.
아, 그래서 이봉창 257, 이윤재 266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봉창과 이윤재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예. 본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건 찾아보기가 아니고 못 찾아보기. 윌리를 찾는 것도 아니고 못 찾아보기예요. 예. 최현배 선생도 없어요. 260쪽 했는데 266쪽에 보면 한글학자 최현배 안 나와요. 선생님 이름이 없고. 예. 예. 그래 또 웃긴 거는 지청청 장군 아시잖아요. 네네. 광복군 총사령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270쪽에 강복군을 이끈이라고 하면서 지청청 장군 해서 사진까지 나와 있는데 정작 뭐죠? 찾아보기에는 없어요. 이 지청천 이름이. 아. 지청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대사에도 중요한 인물이고. 근데 아예 없어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자기네들이 막 좌익으로 몰아치던 김원봉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광복군에서 김원봉이 더 높은 건가 보지 뭐. 코미디예요. 광복군 총사령관은 찾아보기 없고. 무슨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요. 예. 이건 한번 해보면 사기예요, 사기. 예. 자, 못 찾아보기 오류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봤고요. 자, 사실은 이 못 찾아보기 오류 하나만 떠도 교과서에 대한 신뢰는 확 떨어지는데 뭐. 그렇죠. 신뢰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교과서에 대해서. 자, 갑오개혁에 징병제를 실시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나 봐요. 없는 사실도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네. 제목을 달아놓으셨는데요. 이게 보면 자료 1이라고 해서 제가 쪽수는 제가 표시를 못 해왔는데, 예. 이제 갑오개혁이 예, 여러 번 있어요. 그 해에 1894년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1894년에 갑오 농민전쟁이 있었잖아요. 아까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있을 때 일본이 뭐냐면 그 청나라 물리치면서 바로 경복궁을 점령해요. 무력으로 하면서 이른바 근대화한다고 하면서 갑오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1차, 2차 이렇게 갑오개혁이 있었어요. 그때 주로 이제 2차 갑오개혁에 대한 설명해 보게 되면 이 군사제도의 개혁에서 징병제를 실시했다고 나와요. 네. 표에 보면. 자, 이거 완전 자, 이런 거예요.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그 다음 해가 1895년 을미년이잖아요. 그래서 을미개혁에서 세 개를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행정, 군사, 교육 해서 1차와 2차와 을미개혁까지 비교를 한 거예요.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보통 저희가 이렇게 표를 안 만들어주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네, 시험 때 외우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표를 만드는데 친절하게 틀리게 만들어줬어요. 한꺼번에 틀리라고. 예. 징병제 실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보면 그럼 우리나라에 내가 시험 징병제. 될 때 우리나라에는 징병제가 언제 최초로 실시되었습니까? 갑오개혁 때요. 1894년 갑오개혁이죠. 네.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우리나라 징병제 실시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해방된 이후잖아요. 아, 그 전에 없었나요? 여기는 그렇죠. 근데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실장님. 그렇죠. 그 문 안원스러운 착실한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과서에 열심히 봤는데 안타깝게도 교과서의 잘못과 필자의 오류로 인해서 틀렸다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갑오개혁 때 징병제 실시는 사실 무근해요. 그 논의도 안 됐고 훨씬 뒤에 1897년에 대한에서 10년 사이에 있었던 대한제국 시기에 잠깐 이야기만 됐었어요. 그것도 끝내 실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 징병제 실시는 1894년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예. 예, 빠른 시기에 희한해요. 징병제가 실시됐으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에서 군대가 들고 일어났겠죠. 근데 우리는 징병제가 아니었고 모병제였잖아요. 그죠? 직업군인제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 군인조차도 뭐죠? 제대로 봉구를 못 줘가지고 힘들었던 거 아시죠? 맞습니다. 네. 예, 이모군란이 일어나죠. 예, 물론 일목을 그 전이긴 하지만. 예, 그 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군대 관리도 제대로 안 됐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징병제. 예, 그래서 우리 근대 국가는 징병제로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래서 국민국가란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가는 것인데 이건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징병제 실시라고 도대체 어디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징병제의 뜻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요? 이분들이. 군대를 안 간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죠. 아, 그러면 알 수 없어요. 예, 그럼 모를 수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잠시요. 근데 잠깐 그것도 틀려요. 군대 안 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다 알아요. 징병제가 뭔지. 또 왜요? 야수꾼이 신사도 제대로 설명 못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들도 뉴스 봐서 야수꾼이 신사는 아는데. 총체적 내구조 문제예요. 네.
자, 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 먼저 틀렸던 부분에 대한 국민 집단 지도체제 말도 안 되는 내용 저희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임시정부 10년사가 통째로 날아갔죠. 이번에 완전히 이 교과서 이번에 임시정부를 아예 작사를 내버렸어. 작사를 내버렸어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마 한겨레신문에는 부분만 나왔을 거예요. 또 다른 데서도. 무려 35개가 틀렸어요. 임시정부에서. 근데 그 가운데서 더 충격적인 건 임시정부 역사 중에 10년의 역사 통째로 날아갔어요. 네. 근데 우리 아까 257쪽에서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는 1927년에는 국민 집단 지도체를 바꿔도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이거 신문에 너무 틀리겠죠. 네. 예.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 김구 선생 아시잖아요. 한인 애국단 들어보셨어요? 한인 애국단. 이봉창, 윤봉길 여사가 활동했던 조직이죠. 네. 김구 선생이 조직했던 일종의 의열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임시정부는 1930년대 초 김구가 한인 애국단을 결성해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 검정본은 딱 한 줄이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 아니고 굉장히 많았어요. 아.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 애초에 검정본 비교를 한번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고 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서 일본 천황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고 윤봉길은 상하이에서 열린 일본군 전승 축하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장성들과 고관을 살상하였다. 윤봉길 의거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상하이를 떠나 이동 생활을 하게 되었다. 1940년 충칭에 자리를 잡은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건국강령을 발표하는 등 건국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갔다. 내용이 중요한 게 많죠. 네. 예, 이봉창, 윤봉길, 그다음에 뭐죠? 이게 일제의 보복. 네. 임시정부의 장정이죠. 이 대이동, 중칭까지 지금의 중경, 충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요한 게 광복군 창설이 나오잖아요. 네네. 하고 또 건국강령 발표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몽땅 날아갔어요. 왜요? 맨 앞 첫 번째 줄만. 이게 원래 왜냐하면 안에 내용들이 좀 틀린 게 있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자신이 없잖아. 에이, 모르면 다 날려. 시간도 없는데. 찾아볼 능력도 없고. 그래서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1930년대 초 장정을 거쳐서 1940년 중경의 임시정부, 충칭이죠. 임시정부가 가는 그 고단한 과정이 있잖아요. 고난의 행군. 그다음에 한국 광복군 창설 자체가 교과서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 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개성한다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 10년이 사라져버려 실종돼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완전히 사라져서 광복군 창설도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 놓고는 290쪽에 가서 그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정비하여 다시 손질했다는 얘기예요. 창설도 안 되는데 어떻게 손질을 합니까? 교과서에서 설수는 창설되지 않은 한국군은 또 정비를 했대요. 이건 뭐 공부한 애들한테는 딱 정신분열증 일으키기 딱 좋은 책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냥 뭐 시험 봐야 되고 교과서니까 외우기는 하는데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겠네요. 예. 그렇죠. 이건 뭐 많은데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923년도에. 국민대표회의. 네. 예. 다시 말하면 이 이승만 꼴통짓 때문에 임시정부 무용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아예 해체해서 새로 만들자라는 게 창조파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새로 독립운동 단체 만들자는 거죠. 그다음에 개조파는 그래도 임시정부를 고쳐야 된다는 게 있어요. 이게 창조파와 개조파라 그래요. 그래서 이 창조파 개조파들이 뭐냐면 이제 이 임시정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회의가 23년도에 국민대표회의라고 매우 중요한 회의예요. 여기에 대해서 257조 한번 날개 쪽에 이 국민대표회의에 대한 설명 한번 읽어보시죠. 국민대표회의 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안창호 등의 개조파와 이동휘, 신채호 등의 창조파의 주장이 엇갈렸으며 이동영, 김구 등은 임시정부의 현상 유지를 주장하였다. 네. 자, 개조파, 창조파, 그다음에 현상 유지파, 3파가 네. 있었다. 그 파 자체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쪽파인지 양파인지 다 틀렸어. 아. 자, 이게 뭐냐면, 자, 국민대표회의에 안창호 참석한 사람이 나오죠. 상하이에서 열렸잖아요. 상하이.
이 교과서에 보면 안창호는 개조파로 나옵니다. 참가했는데. 근데 이동희 상해파 고려공산당 지도자예요. 이동휘란 분은. 신채호는 창조파. 그다음에 이동영, 김구는 유지파 이렇게 해서 5명은 참가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시험 문제를 낼게요. 다음 중에서 국민대표회의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은 예. 예. 1번 안창호, 2번 이동희, 3번 신채호, 4번 이동영, 5번 김구. 답 없는데요? 교과서에 따르면 이 5분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나는 이 교과서 안 보고 시험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문제가 틀렸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문제가 틀렸다고. 예. 그럼 저는 뭐냐, 교과서가 틀렸다고 대답할 거예요. 왜? 안창호밖에 참석 안 했어요. 이 5명 중에는. 그럼 이 4분은 전혀 참석도 안 했는데 이름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서 뭐냐면 국민대표에 참석한 분은 안창호 혼자예요. 나머지 이동희, 신채호, 이동영, 김구는 아예 참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인 회의를 얘기를 할 때요.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는 건 기본 아닙니까? 학교의 기본, 수업의 기본 출석부 아니에요. 네. 도대체 코미디잖아요. 더 웃긴 거는 이동희, 신채호 등은 창조파라 그랬잖아요. 네. 이에서 이동희가 창조파라는 것도 엉터리예요. 심지어 창조파도 아닙니까? 예. 이동희는 흔히 말해서 상해파 고려공산당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립하는 이제 공산주의 세력은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에서 상해파 대 이르크츠크파가 저기 상당히 뭐냐면 라이벌 관계라면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양자 대립 관계가 좀 있었어요. 대표적인 기관이고. 근데 이르크츠크파는 오히려 예, 뭐라고 할까 창조파에 가깝고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개조파에 가까워요. 개조파. 더구나 이동희는 이전부터 임시정부 개조론이에요. 근데 뭔데 창조파로 해버리니까 뭐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족족 다 틀리게 돼 있어요. 네. 참석자 문제를 내도 마찬가지고 창조파, 개조파 문제를 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네. 하여튼 뭐 이런 정도면 우린 경악. 요즘 막 쇼킹이에요. 왜 수학 능력 시험에서요. 보기만 애매하게 나와도 지금 집단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 교과서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네. 시험을 봤는데 정말 학생들이 저희 교과서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이러고 이제 집단 소송을 내는 상황이 네.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온 나라가 또 발칵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 문제를 아마 자기들이 낼 거예요. 자기네 교과서에 기초해서요? 그래서 못 내지. 그럼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가르치다가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 책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다른 출판사 교과서로 시험 문제를 내야 돼. 안 그러면 사고나. 아이고. 그러니까 교과서 2개를 봐야 돼.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니까 290장 한번 더 보세요. 또 네. 조수왕 선생의 삼균주의에 대한 해석은 세계사적인 코미디예요. 또 이것도.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 강령은 의회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건설을 표방하였고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 친일파 청산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앞으로 건설할 국가의 형태를 국민주권의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정하고 있었다. 아이고, 이 코미디예요. 저 이거 지난번에 우리 지적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하나도 안 고친 거예요. 얘들 뭐죠? 자유민주주의라 말을 아무데나 막 붙이잖아요. 왜? 네. 이승만 독재자도 자유민주주의 아버지라 얘기하잖아요. 미쳐버렸어. 이제 완전히. 광기로 와서 토지개혁이라는 말을 진짜 정확히 하면 뭐죠? 대토지 또는 친일파 토지 몰수예요. 재산 몰수. 근데 이거 토지개혁을 한 것은 이승만 때의 농지개혁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네. 주요 산업의 국유화.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네. 친일파 청산이 뭐 자유민주입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하고요. 따라서 뭐냐면 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와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양자의 단점을 남들이 해소하자고 내는 절충안이에요. 조성환 선생 나름대로의. 예,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노선을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었던 절충형이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네네. 예, 근데 뭡니까? 이들은 바로 뒤에 보면 건국 강령이 강복 이후 대한민국 건국과 재헌헌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끼쳤고 여기에 나중에 이승만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아무데나 막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데나 찜, 이승만 찜, 자유민주주의 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훌륭해 보이는 내용이 있으면은 무조건 이승만으로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거 억지로 갖다 붙여서 말을 만들어냈군요. 예, 그래서 일제시대 독립운동사마저 자유민주주의 운동사예요.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 공개 아버지 이승만을 각인시키려고 해요. 아이고, 오늘 보니까 질문이 하나 있는데 꼭 대답해달라는 게 있네요. 네네. 현재의 사태를 후세의 역사학자들은 어떤 사태로 기록될지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지요? 저는 사태가 아니고 이거는 네. 역사 쿠데타입니다. 역사 쿠데타. 네, 듣보잡 역사 쿠데타. 아, 듣보잡 역사 쿠데타. 네, 후한무치 역사 쿠데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 쿠데타 시작되는데 확산되고 있어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구 지역에서 21세기 무슨 미래 무슨 교육연합인가 한 데서 그 학교장한테 보낸 공문이 있어요. 네. 거기 보니까 교학사하고 그다음에 금성교과서나 천재인가 미래인을 놓았어요. 그래갖고 뭐죠? 교학사를 주로 박정희 업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박정희 유신체제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놓고서 빨갱이 교과서는 채택해서 안 된다는 걸 보냈어요. 뭐죠? 코미디 교학사 이미 채택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에 21세기 무슨 미래교육연합. 설마 했던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다음에 강남 Y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말이 많아요. 양극단을 배제하자 그래놓고 그러니까 교학서도 빼자 이런 얘기죠. 근데 또 하나가 네. 자경교과서도 빼자는데 자경교사가 금성, 천재, 미래인 교과서예요. 교과서가 너무 우파적인 교과서인데 뭐죠? 코미디 교장님 내용도 모르면서 빼자고 이미 바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교조에서 신고받고 있어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절대로 이런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영 시장님 저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